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네, 아나운서 권자윤입니다. 네, 오늘은 시장이 생각보다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맞아요. 코스피는 외국인 수급이 약간은 애매했지만 반도체,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지수도 1% 넘게 강한 모습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거의 2% 가까이 상승했고 네. 로봇 관련주들, 웹툰 관련주,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또 시장 상승 탄력을 이끌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내 종목은 왜 안 가나, 이 종목을 버리고 다른 종목을 사야 되나 네. 고민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고민 타파 필요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 02-2000-4919번이고요. 또 문자 메시지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2034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진단 필요하겠죠? 오늘 네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좌의정에는 최진욱 팀장 그리고 이지은 본부장 모셔봤고요. 네, 우의정에는 조선일 매니저 그리고 신입서 소장님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네. 로봇주가 움직였습니다. 맞아요. 로봇법이 시행이 되면서 로봇주에 최근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 움직임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10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네. 최근에 한 달간 보면 주가가 100%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로보스타 모두 음. 좀 잠잠하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한 걸 보고 뭐 키맞추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던데 네. 최진욱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로봇주가 오늘 상승한 게 키맞추기인지 아니면 좀 앞으로 다 같이 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좀 생긴 건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으로 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많이 움직여줬었거든요. 그 외적으로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막 강세 흐름들이 계속 좀 나와줬던 부분들이 아니라 오늘 좀 수급적인 면이 좀 몰린 부분들은 두산 로보틱스가 단기간에 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해주면서 그의 수급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으로 또 이제 대장 역할을 해주려고 코스닥 쪽에서 그쪽으로 좀 이동을 해준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성장주 쪽에는 결국에 이제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은 이제 고금리 사이클 부분들이 계속 기조가 되고 있었다 보니까 결국 로봇 산업이 성장을 해준 후에도 고금리가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게 되면 성장주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금리 부분들이 뭐 인상이 종료된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정부가 이제 로봇 산업에 있어서 우호적인 정책까지도 지금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실외에서도 로봇을 뭐 실생활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적용이 됐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우호적인 모멘텀이 좀 발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놓고 봐도 내년 초에 양팔형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발을 계속해서 속도로 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로봇 시장이 외팔형 시장으로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외팔형 시장으로 공장 쪽에서도 한 팔로만 어느 정도 로봇이 좀 생산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정이 거쳐졌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만약에 양팔형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쓰임새 자체는 전공 산업, 그러니까 전방 산업에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로봇으로 지금 플랫폼을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좀 외팔형보다는 양팔형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지금 메이저들의 수급층만 놓고 봐도 뭐 외국인, 기관, 뭐 금투, 연기금, 사모 뭐 할 거 없이 지금 메이저들이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개인들은 지금 매도세로 지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상 지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수급을 받쳐주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이 수급이 단기적으로는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주가도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굉장히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못해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놓고 봤을 때는 한 내년 초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좀 모멘텀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네. 초까지 로봇주의 이제 시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모멘텀을 또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 번 더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 계속해서 주목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난 몇 달 동안 HBM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 받았다면 어제 오늘 시장에서는 온디바이스 AI 관련 수혜주로 시선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온디바이스 AI가 직접 뭐 탑재가 된다라고 해서 네. 관련된 수혜주 찾기에 투자자분들이 나선 것 같은데 네. 관련 수혜주 어떤 것들이 있을지 신일석 소장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온 디바이스는 엣지 디바이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런 엣지 끝 부분, 노트북, 뭐 마우스, 아니면 핸드폰 이런 게 엣지 디바이스죠. 온 디바이스나 엣지 디바이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는 뭐 아무리 최신 폰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만약에 인공지능이 탑재된다면 챗 GPT 같은 두뇌가 여기 탑재될 수 있을까요? 지금 챗 GPT 학습하는데 25,000개의 GPU가 엔비디아 GPU가 한 개당 5,300만 원짜리가 쓰였다는데 여기는 탑재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HBM이 D램이잖아요. 근데 D램을 위로 쌓는 거잖아요. D램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로 쌓다 보니까 거기 관련주들이 전공정 뭐 A부터 Z까지 다 해드렸잖아요. 전공정에서 얇게 펴발라야 되니까 ALD 그래서 그 SK 하이닉스 향인 주성 엔지니어링이 삼성전자 향인 원익 IPS보다 훨씬 더 강했죠. 그다음에 레이저 어닐링에서 이제 어루만져줘가지고 표면을 고르게 하는 그 레이저 어닐링에서 DIT라는 종목의 SK 하이닉스 향이어서 더 갔고 삼성전자 향인 이오테크닉스보다 더 갔죠. 그다음에 후공정에서는 그 솔더볼을 이제 붙여야 되는데 바짝 붙여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뭐 리플로우 장비, 매스 리플로우 장비에서 STI, SK 하이닉스 향이 더 갔고 PSK 홀딩스도 갔고 그다음에 그 후속으로 이제 레이저 그 리플로우 쪽에서 이제 앞으로 더 쓰이게 될 그 얘기를 뭐 서사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뭐 프로텍이나 레이저셀 이런 것들까지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왜냐면 여기도 D램이거든요. 근데 왜 아까 말한 대로 HBM이 쓰여야 될 그 초고난도 최첨단 인공지능 두뇌 이거랑은 틀리게 여기는 그냥 저전력 D램이면 되거든요. 저전력 LPDDR 요거면 돼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지금 이 우리 핸드폰 저 충전하자마자 10% 꽉 끼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다 만약에 인공지능 탑재한다면은 순식간에 전 0% 될 거예요. 보조 배터리 무조건 달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전력이어야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저전력 반도체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그 클라우드 서비스로 지금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클라우드 서버 우리나라에서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도 각 데이터 센터를 만들지만 그거 가지고 모자르죠. 챗 GPT 그리고 뭐 테슬라에서도 애플에서도 전부 슈퍼컴퓨터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데 그거 막대한 그 데이터들 다 데이터 센터에 저장해야 되고 GPU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엔비디아의 최고 성능의 GPU가 필요한 거예요. A100, H100, GH100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 서사에 의해서 움직였었죠. 근데 이제는 이제 판도가 변해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IP 자산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영국의 ARM이라는 업체, 그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주로 메모리 반도체 쪽을 만드니까 옛날에는 그냥 다 설계부터 뒤에 뭐 패키징 검사까지 죄다 했죠. 근데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에 있으니까 분야가 딱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미디어텍이 설계도를 그리고 글로벌 유닛칩이 설계도를 가공해서 TSMC에 넘겨줘서 생산을 하고 ASE 테크놀로지에 넘겨줘서 후공정을 하는 이런 지금 그 라인이거든요. 거기에서 그 더 전 단계 아이디어를 빌려주는 업체는 영국의 ARM이에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만들던 TSMC가 뭐 엔비디아, 애플, 뭐 퀄컴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저기 생산을 하던 전부 다 아이디어는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다 ARM에서 나온 거예요. 영국의 ARM. 그러니까 지금 그런 최첨단 반도체들은 다 ARM에서 설계도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치고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그럼 지금 엣지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 관련주로 뜨고 있는 지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터스 반도체, 그다음에 뭐 칩스앤 미디어, 가온칩스 이런 업체들은 왜 급등을 했냐? 얘네들이 IP 자산 갖고 있는 업체거든요. IP 자산인가 뭐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만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고 블록처럼 아이디어를 이렇게 뭐 여기는 호랑이 가면 아이디어, 여기는 여우 가면 아이디어, 여기는 무슨 저 사자 가면 아이디어를 나누면은 그거를 블록을 사요. 산 다음에 그걸로 설계도를 그려요. 패밀리스 업체가 거기다 이제 로열티 주는 거죠. 돈을.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아까 말한 열거한 업체들인데 ARM이 하는 최첨단 반도체는 아이디어를 제공을 못해요. 거기가 너무 압도적이니까. 얘네들은 빈틈을 찾은 거죠. 예를 들어 칩셋 미디어는 어디에 빈틈을 찾았죠? 전장용. 자동차가 아무리 똑똑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핸드폰에 들어가는 AP보다 똑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머리가 나쁜 전장용 반도체 쪽에 IP를 제공한다던가 퀄리터스 반도체처럼 통신용 IP를 제공한다던가 이런 쪽을 뚫은 거고 그 다음에 학습용에서 지금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추론용으로 넘어가서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추론용 시장에서는 학습용 시장보다 그렇게 무거운 반도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걸 거기서 이제 활약하는 두뇌는 NPU라고 부르는데 그 NPU의 IP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아까 그 국내 IP 자산 업체들. 그러니까 IP 자산 업체들 그 이름 들어보니까 다들 조금 인지도가 너무 낮죠.
뭐보다 더 낫냐면 솔직히 두산 테스나나 이런 거는 두산이 들어왔으니까 테스나 하면 알았지만 두산이 들어오니까 더 많이 알고 네. 그렇죠? 리노공업도 알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이런 것들은 아는데 아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퀄러테스 반도체 칩셋 미디어는 솔직히 인지도가 너무 낮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끌고 간다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아까 전에 말한 그 온 디바이스, 엣지 디바이스의 IP 자산을 제공한다고 해서 뜨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1번부터 생기는 거죠. 걔가 아이디어를 제공해요. 도구는 이제 뭐 시놉시스나 케이던스의 EDA 자동 프로그램에 쓰겠죠.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가 그 아이디어를 빌려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으로만 해볼게요. 칩셋 미디어가 전장용 반도체 아이디어를 빌려줘요. 빌려주는 거 아니고 돈 내고 줘요. 그럼 제주 반도체가 팹리스 업체 설계도를 그려요. 그 다음에 DB하이텍이라는 파운드리 업체가 생산을 해요. 그 다음에 후공정에서 하나마이크론이 패키징을 하고 두산 테스나가 검사를 하는 이런 형태가 더 강해지겠죠. 왜냐하면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게 빅메모리 반도체에서 지금 가장 떠오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요 온디바이스, 엣지 디바이스 관련주가 뜨면 아까 전에 말한 그 구도가 더욱더 명확히 갈리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 구도가 없었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다 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분업화가 조금 더 명확하게 그어질 수 있는 그 기폭제가 온디바이스, 엣지 디바이스가 된 거죠. 그게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동안 소외받았던 IP 자산 빌려주는 업체, 그리고 뭐 저기 제주반도체 같은 팹리스, 그리고 또 제주반도체 팹리스랑 DB하이텍 사이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디자인 하우스 종목도 뜨고 있죠. 에이징 랜드랑 AD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 향이고요. 에이징 랜드는 삼성전자로 가버린 옛 TSMC의 짝꿍, 그 빈자리를 메꾼 현재 TSMC의 파트너가 에이징 랜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도체, IP 자산 빌려주는 업체, 아이디어 빌려주는 업체, 그 다음에 그 설계해주는 팹리스 업체, 그리고 팹리스 업체와 파운드리를 연결해주는 칩리스 혹은 디자인 하우스 업체, 그 다음 파운드리, 그 다음 오사트. 이렇게 우리나라도 분업화가 명확해지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그것을 지금 리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TSMC 같이 군단을 꾸려서 나가야 된다고 해서 파운드리 포럼이다 뭐다 했을 때 아까 전에 말한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졌을 때 인지도가 떨어지는 기업들 다 데리고 나가가지고 외국의 ARM이나 이런 기업들하고 만나가지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거는 어떤 기사에 나온 것처럼 지금 엣지 디바이스가 출시된 게 하나도 없는데 서사만으로 저렇게 급등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로봇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서사만으로 급등하는 것이 뭐 주시장의 알고리즘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편승해서 이익을 얻으면 되겠지만 뭐는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서사만으로 떴다가 급격히 지고 인지도가 낮다는 것은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변동성이 크다. 그거는 감안을 하고 손을 대야 된다. 이것만 명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또 길게 했더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이야기해볼 다음 주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LS 머티리얼즈의 청약이 또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이 진행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사실 수요 예측에서는 외면받았다가 네. 또 신고가를 기록 중이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후광 효과로 뭔가 상장 시기가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이지은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좀 LS 머티리얼즈는 자금이 많이 몰리게 될까요? 네, 일단은 LS그룹이 이제 전기차 사업 자체를 이제 수직 계열화하는 그런 부분인데 LS에서 LS 전선 그리고 LS 머티리얼즈까지 이렇게 해서 좀 구도를 갖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제2의 리튬이온 배터리인 UC에 대한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리튬이온 배터리가 갖고 있었던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물론 에너지 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는 이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다른 것보다도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너무나도 시장에서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강하게 경고 딱지까지 달고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영향력이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마 인기를 굉장히 몰이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 부분이 LS 그 그룹주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탄력이 나올지까지는 좀 미지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파도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좀 기대감을 많이 모았던
그 종목인데 실적에 대한 쇼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일단 그러한 부분들도 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기업 측에서 미리 실적에 대한 부분을 미리 공개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좋은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걱정이 좀 되는 거는 지금 상장되고 나서 유통 가능 물량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그냥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번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너무 잘 됐으니까 만약에 내가 공모를 못했다 하더라도 상장하고 나서 바로 이제 뛰어들자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런 유통 가능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상장 후에 추이를 지켜보신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처럼 이렇게 늦게 또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건 좋지만, 지금 나는 에코프로 머티 못 잡았으니까 이 종목으로 승부를 무조건 봐야겠다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좀 차분하게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저의 마음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못 잡아서 저도 LS 머티리얼즈 청약해볼까 그러니까요. 싶었는데 좀 네. 지켜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번 주 금요일부터 공모창이 시작된다는 점 투자자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엑스포 이 결과가 오늘 밤 혹은 내일 자정 이후에 좀 결정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부산 엑스포냐, 그러니까요. 사우디 엑스포냐. 네. 네. 관련된 종목으로 뭐 시공테크 같은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오늘 좀 급등을 하긴 했지만 윗꼬리를 좀 길게 단 네. 모습이었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거래량이 조금 몰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과연 내일 시장에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선희 매니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오늘이 또 결전의 마지막 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 파리 시각으로는 오후 1시 30분, 우리 시각으로는 저녁 9시 30분에 바로 투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최종 결전을 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시드 1번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 뒤로 이태리 로마,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사우디의 리야드인데요. 보통 이제 이런 큰 엑스포 같은 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 보통 이제 키노트 스피커라고 그러죠. 발제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맨 마지막에 프레젠테이션 하는 분이 가장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끝맺음을 할 때 어떻게 앞으로 우리 엑스포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임팩트를 줘야 되기 때문인데요.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전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전 총장이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PT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50분 동안 쉬고 난 다음에 그 파리 시각으로는 4시, 우리 시각으로는 저녁 12시에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투표는 전자투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죠.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1차 투표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투표 수를 득수를 해야 바로 통과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와 사우디가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표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난다고 그러죠. 10표 이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1차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투표를 해야 되는데 2차 투표하는 시간도 한 10분 내로 잡기 때문에 보통 한 새벽 1시 이전에는 이게 다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그 큰 이슈가 몇 가지 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엑스포가 개최가 된다면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또 이슈가 또 되는데, 경제적인 효과로 추산을 해보니까 최소 30조 내지 많게는 50조 원의 경제적인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꼭 이번에 프레젠테이션도 잘 하시고 굉장히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몇 년 이상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결과가 잘 나와서 우리나라가 선택돼서 꼭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에 좋은 일이 꼭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은은영님께서 부산 화이팅이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 저희도 2030년의 주인공이 부산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 눈 크게 뜨고 있어야겠네요. 네.